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전시회가 그러면 성장을 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제가 디자인에 대한 전시회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저희 회사에서 하는 전시회 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영상이 좀 길어서 하다가 제가 중간에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보시면 이 행사가 저희가 2002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규모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코엑스 끝이 났고요. 전관을 다 썼던 행사라서 한번 보시면 이해도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저희 영상이 작년도 영상이라서 수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 카페쇼라는 행사를 처음으로 기획했을 때는 아까 여기 굉장히 좀 아이러니합니다. 저희도 밀라노에서 했던 다른 행사를 보러 갔다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힌트를 얻어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화물 물동량 1위가 무언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원유입니다. 그럼 2위는 무엇일까요? 지금 앞에 영상을 보여드렸으니까 다들 맞추실 것 같은데 그게 또 재미있는 부분이 저희 나라가 2013년도에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신선 가공식품 중에 수출 품목 1위가 바로 커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커피는 나무에서 나는 원유가 아닐까라는 그런 비유를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커피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서 저희 행사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끌어왔고 그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월에 개최됐고요. 규모는 코엑스 A, B, C, D 전관을 다 쓰는 36,000 스퀘어미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참가업체는 총 32개 국가에서 520개사가 나왔고요. 1,500부스를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은 65개국에서 한 12만 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자, 이게 2002년도에 저희가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그 수준을 보시면 약 48개사, 국내, 해외 3개사에서 총 51개사가 겨우 100부스도 되지 않는 규모의 전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런 전시가 저희가 13년 동안 해외를 두드리고 쫓아다니면서 지금 약 2013년도 말고요. 2014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20개 장사 정도, 그다음에 해외 참개 국가 32개 국가가 되는 전시가 됐습니다. 제가 저희 행사를 이렇게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는 저희 나라에서는 커피가 한 톨도 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한 상품의 전시회가 우리나라에서 기획이 됐고 그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시회가 될 수 있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커피.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아까 밖에서도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재작년이죠. 2012년도 우리나라 커피 시장은 약 4조 원을 넘었습니다. 규모가. 성인 연간 커피 소비량은 484잔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이 드시는 거죠. 안 드시는 분들도 고려하실 거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커피를 6번째로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소비는 전 세계에서 18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제가 2002년도 전시회를 개최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커피 관련 기업은 아예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동서라고 하는 그 대기업 빼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전부 주방 관련 업체들이 많았고요. 그쪽에서 수입한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그 전시회가 전시 산업이 그러니까 페어가 성장을 하면서 그 업계 트렌드와 업계의 파이도 커졌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전시회 그 본연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의 커피 제조나 가공 기술 또는 서비스 기술이 상당히 발달이 돼서 전 세계에서 커피를 다루는 데는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미미했지만 지금 13년 만에 전 세계 커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한 포션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면요. 브라질은 커피의 종주 국가입니다. 물론 뭐 원산지는 이디오피아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종주 국가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커피 감별사라고 하는 큐그레이더가 총 160명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까 저기 그 일부 기조연설에서 그 권영결 대표님이 얘기하셨죠. 한국 사람 머리 좋다고요. 저희는 1,600명이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커피를 많이 하는 브라질보다도 저희 나라 사람들이 훨씬 커피에 대한 능력과 뭐 이 자격증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사는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아까 이게 제가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전시와 컨벤션, 국제회의, 관광 다 어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자꾸 개발이 되고 만들어짐으로써 전시회가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밀라노 가시면 디자인 페어 가시면 어떻습니까? 디자인만 보십니까? 아니시죠? 관광도 하시고 뭐 저기 두오모 성당에 가서 뭐 쇼핑도 하시고 다 그러한 부분들이 재반 활동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한쪽이 빠지면 그 행사 자체의 축은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밸런스를 잡는데 굉장히 역점을 두고서 행사를 시작을 했었고요. 처음에 이제 전시는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전시고요. 부대 행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신 고객들을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는 그분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스킨십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하나씩 저희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대 행사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도 내년에는 또 저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디자인 관련 페어들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밀라노의 부대 행사들 쭉 보니까 엄청나게 기획과 고민이 많이 들어간 흔적들이 보입니다. 밀라노 시내에서 자체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고 런던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이러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작지만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있었고 또 저희가 3년 전부터는 이런 국제 회의를 직접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커피를 그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또는 그 유엔 산하의 국제 커피 기구라고 있습니다. 그 국제 커피 기구의 위원장님도 제가 사비를 털어서 초청을 해서 저희 나라에 지금 올해하고 작년 2번에 왔다 가셨습니다. 이러면서 그 행사에 브랜딩을 하고 행사에 자꾸 이제 그 레퍼런스를 많이 올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사에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특징이 제 3가지인데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아시겠지만 커피는 우리나라에서 나질 않죠.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저희 전시업계, 전시산업계에서도 숙명과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보시면 한국의 주최자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전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매종 오브제가 우리 아시아 지역에 와서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이애미에서도 합니다. 뭐 브라질에서도 한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브랜딩을 해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행사는 스페셜라이제이션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되겠죠.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행사라면 누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업도 참여하지 않고 관람객들도 오질 않죠. 내가 여기 가서 뭔가 전문적인 부분 정보나 테크닉을 얻어갈 수 있어야지만 오게 되죠. 그다음에 컬처노믹스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남과 동떨어진 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라는 요인을 반드시 저희는 접목을 시켜야지만 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전시장에서 무슨 공연을 하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콘서트를 합니다. 콘서트도 커피에 관한 노래들로 주제를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사를 아까 성공적인 요인으로 끌어가야 되는 건데 바로 그 저희가 행사를 기획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바로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행사를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아이템들을 확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익스펜더빌리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 전시회를 열었을 때 과연 다른 사람들과 했을 때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죠. 이 세 가지를 담보한 상태에서라면 전시회는 제가 봐도 런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 굉장히 그 잠재력이 많은 시장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훌륭한 양질의 재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가 된다면 제가 봐도 지금이라도 리빌딩을 한다면 굉장히 우수한 양질의 디자인 페어가 탄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는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저희도 행사를 이만큼 성장시키고 올 때는 그 순간 한 번에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서 시행착오도 겪었고 엄청나게 큰 실수도 해서 많은 어려움도 겪어가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저희가 그 와중에도 세 가지만큼은 꼭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행사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업계, 이제 저희 산업계가 다 같이 공유하고 같이 스킨십 할 수 있는 거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와도 이 행사는 뭔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 컨셉은 뭐 저희도 STP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할 때 한국에는 푸드 관련 전시 또는 식음료 관련 전시, 주류 관련 전시가 이미 기존의 행사들이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개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최할 때는 그 전시들과 분명히 차별화된 어떤 틈새 시장을 공략했어야 됐고 차별화된 마케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커피와 티에만 국한을 하면서 그 본연의 자세에서 본연의 주제에서 그 아이덴티티는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확실한 타겟팅을 했습니다. 푸드 전시를 가보면 뭐가 다르냐? 주변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님들, 장바구니들부터 오시는 분부터 학생들까지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관람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볼 때는 사람이 많이 온다고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지속성을 놓고 볼 때는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로얄티를 가질 수 있는 고객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겟층을 명쾌하게 정하고 갔었고요. 그다음에 행사의 포지셔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다른 행사들과 제가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저희끼리 표현을 합니다. 컨셉이 들어가 있는 컨셉슈얼 익스비션을 하자. 그리고 비록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더 투자해서 브랜드를 만들어내자. 브랜드 익스비션을 하자고 굉장히 좀 많이 애를 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신 관람객과 참가객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컬처노믹스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를 좀 만들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아까 인더스트리 부분은 뭐 저희가 전시회도 성장을 했지만 우리나라 커피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전시회가 인더스트리 자체도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됐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서 이제 커피를 수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단 농수산식품이 아닌 상태에서도 원부자재라든가 프랜차이즈라든가 창업 관련된 부분까지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중국 북경, 상해 이런 그 일성 도시에서 제일 커피숍이 많은 데는 스타벅스입니다. 그 다음에 어딘지 아십니까? 만커피라고 있습니다. 그 커피의 대표자는 아이러니하지만 한국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커피를 그렇게 굉장히 럭셔리한 브랜드를 유지하고 굉장히 양질의 좋은 로케이션을 반드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거의 하질 않습니다. 스스로 다 하면서도 프랜차이즈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그 조건을 제시를 하시면서 저희 어떻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굉장히 거칠고 아주 그 고가의 자세를 유지를 하면서 고자세를 유지하면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분이십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그 생활력도 강하시고 머리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우리나라 그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저희 커피 문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있어서 점차 저는 수출은 확대돼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아까 디테일 부분입니다. 전시장에 왔을 때 저희가 키워드로 삼는 부분은 오감 만족이었습니다. 물론 커피라고 하는 매개체 자체가 주는 향이 있고 뭐 후각부터 벌써 자극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든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행사를 만들어 보자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마케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현장에 앉아 계시면서 즐기시고 더 오래 체류할 수 있게끔 사실은 어떤 의도는 있는 거죠. 저희가 공연을 하고 돈을 더 써서 사람들을 물론 모은 대신 그 사람들은 앉아서 쉬면서 저희들 전시장 한 바퀴 돌 걸 두 바퀴 돌게 하기도 하고 나름의 목적은 가지고 있었던 행동입니다. 그다음에 브랜딩 강화입니다. 사진들로 보시면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전시장 내부의 모든 것에다가 저희는 투자를 해서
행사 명칭을 담은 공간을 포토존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SNS 많이 활용하시죠? 오신 분들이 다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서 자기 페이스북이나 자기 SNS에 다 올리십니다. 저희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바이럴 마케팅은 확실히 저희가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연 대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스타 챔피언십은 이제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을 바리스타라고 하죠. 그 챔피언십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또 뭐 팀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고 해서 별도로 만들어놨고 이러한 행사들을 저기 이제 뭐 로스터스 챔피언은 이제 커피 볶는 사람들. 이것뿐만 아니라 쇼콜라띠에라고 해서 초콜릿 만드는 사람들, 뭐 젤라또라고 해서 이태리 아이스크림 만드는 그 콘테스트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해마다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옆 사이드에 있는 인더스트리까지 디저트 분야 시장까지 계속해서 전시회를 조금씩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체험 행사입니다. 그렇다고 뭐 참가 기업들이나 저희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이게 과연 오신 분들이 함께 스킨십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조금 또 논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공간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들 보시면 저기 우측 상단에 브루잉이라고 있죠.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목공으로 부스를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연사들 또는 강사들을 섭외를 해서 저희가 또 다른 일반인들한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사흘 내내 뭐 커핑, 브루잉, 라떼아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교육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10,000원 정도 이렇게 뭐 재료값 정도만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굉장히 로얄티가 저희들한테 점점 높아가 주셨죠. 그다음에 또 영국에서 먹는 뭐 애프터눈 티파티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계속 갖다 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페어도 제가 볼 때 그런 저희가 보는 하드한 콘텐츠 말고도 소프트한 부분들도 굉장히 강한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디자인 페어 하시는 분들 하시는 회사에서도 와 계시던데 그러한 분들은 내년부터 행사를 기획을 하실 때 어떤 매개체만 커피와 디자인을 바꾸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그리고 본 행사를 하면서 아까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이라든가 아니면 세미나라든가 해서 해외 유명한 강사들 또는 뭐 셀러브리티들을 굉장히 많이 초청을 합니다. 그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러한 비용이 투자된 것이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3년 전부터 굉장히 빠른 피드백이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외국의 유명하신 분들이 서로 간에 추천을 해주시고 서로 간에 이 행사 꼭 가봐 아니면 이 사람은 한번 니네 행사에 모셔가봐 이렇게 하면서 점점 저희 행사를 살찌우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밀라노 디자인 전시는 여러분들 디자인 하시는 분들끼리 입소문이 계속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당신도 내년엔 꼭 가봐야 돼. 너도 가봐야 돼.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전시회가 노리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바이럴 마케팅 효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저희들은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중에도 뭐 저희 여기도 지금 체리스 초이스라는 게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거기다가 어떤 컨셉을 자꾸 넣으려고 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신기술 또는 신제품의 경연장입니다. 저희가 참가 기업들한테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부스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도 힘이 드니까 어떤 일정 공간을 저희가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제품을 다 DP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스토리를 텔링을 합니다. 자, 체리가 뭐냐면 커피가 따기 전에 그 빨간색 열매 잃는 거를 체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체리가 나와서 이제 말려지죠. 말려서 빈이 되고 볶고 브랜딩하고 뭐 그라인드에 갈고 저희가 이제 핸드 드립을 하던 아니면 머신에 하던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저희 입까지 오는 과정이 있죠. 그 모든 과정을 저희가 체리스 초이스라고 해서 체리가 만들었다. 체리가 선택한 길이라는 의미로 해서 어떤 신상품들을 쭉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서 DP를 다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오신 분들은 사실은 처음에 오시면 다 이해를 못 하시지만 굉장히 나중에 피드백도 좋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자꾸 만들어낸다면 전시회는 훨씬 더 볼륨도 커져가고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다. 뭐 어떠한 행사든 다 공식 행사들은 있겠죠. 근데 저희 아까 여기 계신 분도 이제 국제 커피 기구의 위원장님이십니다. 저희 나라에 오실 때 저희 나라나 정부에서 초청한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브라질을 날아가서 ICO 50주년 행사 때 찾아가서 저희 행사 때 모시겠습니다라고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분이 가서 ICO라고 하는 그 국제 커피 기구의 공식 홈페이지에 다 뭐 릴리스 해주고 저희 행사 어나운스 다 해주고 저를 3월에 오라고 하더니 저희 행사에 대해서 공식으로 서포트하겠다라는 MOU까지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 커피 전시회는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을 자꾸 저희가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모시고 온다라면 한국에서 개최되는 디자인 페어에 대한 레퍼런스 자체도 상당하게 많이 순식간에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포럼도 저희가 개최해서 포럼에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 반대의 보상도 상당히 크다라는 거는 저희도 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상당히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딩입니다. 뭐 전시장 내부의 모든 공간에 저희는 이 카페쇼라고 하는 이름을 너무나 많이 노출시켰죠. 그냥 단순하게 노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서 쉬고 또는 즐기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서 해외로도 뭐 많이 마케팅할 수 있는 간접 마케팅을 저희는 구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조금 방향을 달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 내부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홀과 홀을 이동하는 공간에도 저희는 그냥 두질 않았습니다. 다 목재를 들여서 공사를 하고 또는 문화 마케팅이죠. 뭐 그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또는 공연 같은 것과 티켓 마케팅 쉐어링을 해가면서 행사장에 오신 분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뭐 중간 같은 사진들은 이런 사진들은 보시면 저희 행사의 자원봉사자들이나 뭐 카페리안이라고 해서 같이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사진을 다 올려드려서 그분들도 같이 동기부여를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모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 기념품까지 행사에 대한 로고를 확실히 심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불과 98부스밖에 되지 않은 전시회가 커피 한 톨 나지 않았던 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시회로 성장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그 영향력이라든가 배후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미국 전시보다는 영향력이 좀 떨어집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커피 소비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한 1, 2년 사이에 따라잡기는 좀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저희도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더욱이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건 바로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잠재적인 소비 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도 저는 반드시 비슷한 연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행사를 이렇게 해서 커피 한 톨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 정도 규모의 전시를 만들어냈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럼 우리도 나가자라고 해서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을 두드려서 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국에서 이런 디자인 관련 전시회가 있다면 비단 아까 한국에서만 자꾸 디자인 페어 하실 게 아니라 일부의 강연에 말씀해 주신 권 대표님처럼 한중일을 아우르는 그런 행사가 많이 좀 개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관은 없을까? 뮤지엄은 있고 페어는 많은데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이너. 이태리는 이 관이 유명한 걸 알지만 디자인으로 유명한 걸 알지만 실제적인 제일 핵심적인 거는 그 2층에 있는 기획관입니다. 역사를 보여주는 이태리 지역 뮤지엄. 그 옆에 딸린 오른쪽의 그 관은 영스타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많은 배려를 하지만 아주 사소한 곳에서 그러면 많은 평수인데 DDP에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밀란 폴리텍이라는 학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년째 되는 디자인하면 도무스, 에어로페어 이런 지금은 밀란 폴리텍입니다. 20년 제가 밀란 가구 쇼를 다닌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딱 한 해를 빼고는 계속 갔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 학교의 변화를 봤습니다. 이 학교는 학교가 아닙니다. 이 클러스터를 움직이는 대학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움직이는 학교였습니다. 학교가 교육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부 교육이 아닙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엄청 만듭니다. 해마다 저도 기억할 수 없는 새로운 한두 개 또 바꾸기도 합니다. 없애기도. 그런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학교는 정작 교수가 없습니다. 정 풀타임 교수가 외부에 기업과 같이 그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부터 디자인 쇼룸 매니저, 마케팅 플래너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디자인 매니징 과정을 만들어요. 기업과 보피 여러 가지 회사 가서 교육자는 그 디자이너고 그 기업이고 교육의 장은 반절 이상이 그 기업에 가서 팩토리 가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 학교는 기업이사 폴리닷컴이라서 회사를 운영합니다. 피오리 살로네 중에 많은 핵심적인 크리에이티브 디자인을 이 학교가 운영하고 컨퍼런스를 운영하고
이벤트, 워크샵, 학교, 외부 전시까지도 많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더 이상의 학교는 아니다. 비즈니스의 산실이고 구분이 없다. 영역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 8개의 클래스는 구분이 모호하기도 합니다. 메인은 있으나 같이 하는 비즈니스가 많기 때문에 사이의 영역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압니다. 여기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부분은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8가지를 가장 함축적으로 잘 보여준 사례를 제가 지난 이 산티티엔이라는 조그만 도시를 갔다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갔었는데요. 사실 이 도시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놀랬지만 찰스 런더리가 제가 방문한 바로 다음 날 이 도시를 새롭게 분석하고자 왔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은 창의적 도시는 소도시에서 탄생한다고 합니다. 지역민, 거주민들이 자생적으로 협업하고 노력하고 참여하고 진화되는 활동을 함으로써 그 도시는 지속 가능한 창의적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찰스 런더리 최근의 지론입니다. 여러 해 수년간 최근 그래서 이분이 이 산티티에라는 도시를 방문해서 조사 중입니다. 책을 쓰겠다고. 왜? 20년 된 이 대학을 중심으로 비엔날레를 20년간 했습니다. 디자인 비엔날레요. 창의적인 걸로. 제가 그걸 4년 전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2010년에 갈 기회가 있었죠. 그때 이 도시가 디자인 유네스코 창의 도시가 됐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근데 이 도시 서울은 창의 도시 하면 이렇게 확 떠오르지 않습니다. 너무 거대하고 창의적인 게 너무 메트로폴리탄의 가버먼트 같은 스케일인데 이 도시는 굉장히 리옹에서 한 40분 거리는 조그만 도시인데 이 대학이 이 도시를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학이 있다 그런 게 그래서 대학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산티티엔의 이 대학은 무기 공장지대였습니다. 산업지대였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생산하지 않자 그 공장들을 인수해서 디자인 학교를 사실은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만들었고 그 학교는 시와 같이 공조해서 학교의 직원이 시의 직원입니다.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비엔날레를 같이 합니다. 일체화됐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또 여기에는 창의적인 발표를 하죠. 그리고 진정한 거주민에 의한 창조적 활동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 비엔날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새로운 그 공공의 공간에 거대한 뮤지엄의 공간을 만들고 주변에 그 공간들이 대학이 바로 비엔날레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네, 지금 보여주는 거죠. 내년도의 기획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공공의 뮤지엄, 갤러리, 식당, 학생시설 이 안에 이 부분은 지역 주민과 같이 쓰는 겁니다. 디자이너가 씁니다. 그런데 최고의 첨단 자료실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머티리얼 자료실은 제가 여러 머티리얼 셀렉션, 자료 박물관, 라이브러리를 많이 가봤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최첨단의 자료가 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은 재질들은 다 서랍에 들어가 있고 크지는 않지만 그 자료들은 바코드를 대면 그 재료를 어디서 디자이너들이 구입할 수 있는지 그의 물성, 테스트까지 다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는 그야말로 작지만 최고의 첨단 네트워크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클러스터를 제대로 활용하는 그런 학교의 시스템이라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학생만을 위한 게 아니고 디자이너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디자인 기업가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들을 레지던스를 하게 합니다. 이 학교에 이 마을이 아닌 이 마을이 세계화로 될 수 있는 것은 세계 속의 디자인을 모아서 이 레지던스 룸을 줘서 자유롭게 연구하게 하고 그 연구 결과를 퍼블리시하고 그거를 또 이 비엔날레 한 해 연구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고 순환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열려진 미래에 대한 이해와 그 실천에 대한 판단이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고를 열었을 때 그것이 정말 실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트워크 물론 제약도 많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클러스터 많이 답이 다 있는데 클러스터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열정들이 여러분의 시도들과 열정들이 실현이 되는 희망이 될지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될지 아니면
그저 마우스로 그려진 컴퓨터에 그려진 그림 속의 꿈일런지는 앞으로 여러분의 달린 것 같습니다. 저희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